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간 무역 분쟁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0억 달러에 이르는 EU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세계무역기구는 EU의 에어버스에 대한 보조금이 미국에 불리하게 영향을 끼쳤다고 판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이 세계 경제 성장 전망치를 또 내려잡았습니다. 9개월 만에 세 번째 하향 조정한 것으로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IMF는 현지 시간 9일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에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로 3.3%를 제시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과 유럽연합의 관세 충돌 우려 등으로 하락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72%,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0.61%, 나스닥 지수는 0.56%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시장은 미국과 EU의 관세 충돌 가능성과 IMF의 세계 경제 전망 하향 소식에 촉각을 세웠습니다. 유럽연합은 오는 12일이 시한인 브렉시트 연장 문제를 놓고 일정 조건 아래 최대 1년간 탈퇴를 유예해야 할 방침입니다. 또한 영국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오는 6월 1일 탈퇴하는 방향으로 EU 특별 정상회의 안건 초안을 잡았습니다. EU 정상회의 상임 의장은 연장 조건으로 브렉시트 합의안 중 EU 탈퇴 협정 재협상이 불가하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윤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지수 모두 상승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는 2210선에서 코스닥은 756선에서 종가 형성했는데요. 소폭이지만 8거래 연속 순매수세 현재 이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이번 달 들어서 1조 5천억 원 이상 현재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어제 시장에서는 정부 측이 5G에 대한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5G 관련 종목들이 들썩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하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이탈리아 측이 올해 경제 성장 전망치를 1%에서 0.2%로 하향 조정하면서 유럽 리스크는 더욱더 커져가는 모습인데요. 이런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 와이드 1부에서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신승용의 시그널 나올 시간에는요. 미국과 EU의 무역 전쟁 가능성이 더욱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악재로 부상하는 것은 아닌지 시장의 우려 커지고 있는데 함께 살펴보고요. 이어서 리비아 내전 위기로 유가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함께 유가 흐름 짚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라이브 이슈 타임에서는요. 이 LG전자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예고했습니다. 증권사들은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장에서는 저평가 매력까지 부각되고 있는데 함께 투자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중국 최대 여행 사이트인 시트립이 한국 관광 상품 판매를 재개했습니다. 어제 시장에서는 관련 종목들이 들썩였는데 함께 투자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신승용의 시그널 나우 시간인데요.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EU의 무역 전쟁 가능성이 더욱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간밤에 이 EU 제품 12조 5천억 원 규모의 EU 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앞으로의 시장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동안 상당히 좋았던 그리고 긍정적인 어떤 그 투자의 흐름, 투자 심리의 흐름을 만들었던 시장들 이제 조금씩 그 박스권의 상단에 접근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먼저 좀 가져보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내 아니나 다를까 전반적인 어떤 그 악재 아닌 악재들의 어떤 그 출현 가능성 계속해서 시장 내 조금씩 대두가 되고 그 부분에 대한 평가가 과거보다는 조금은 더 확대되어가는 그런 모습 나타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난밤 글로벌 시장의 어떤 그 조정 양상을 야기시켰던 요소 따져본다면 두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가 미국과 유로존과의 무역 전쟁에 대한 가능성이 고조된다라는 부분 한 가지. 그리고 두 번째는 IMF가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또 지난 1월에 이어서 또다시 하향 조정하는 불과 3개월 만에 다시금 하향 조정. 통상적으로는요. 지난 1월에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그렇게 급격한 어떤 그 상황의 변화가 없다라면 하향 조정을 통상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지난 10월 그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3.7%였다가 이제 그 올해 1월 3.5% 이제 하향 조정을 했고 또 이제 3개월 만에 또다시 0.2%포인트 하향 조정하는 그런 모습을 만들었다라는 점. 이 부분, 일단은, 어떤 그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어떤 그 우려감이 조금씩 시장 내에서 고개를 들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조금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이런 말씀 드리죠. 시장은 크게 박스권을 벗어나기에는 확실한 모멘텀이 부재하기 때문에 그 모멘텀이 있지 않는 한 시장은 큰 그림 속에서는 박스권을 이탈하기는 상당 부분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하지만 전반적인 골디락스 장세는 지속이 되면서 점진적인 우상향 방향은 지속될 것이다라는 부분. 일단 이 부분은 계속 마음속에 넣어두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미국과 EU 간의 무역 전쟁 가능성 부분에서 조금 더 자세히 좀 알아보죠. 일단 에어버스에 대한 보조금. 지금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지난밤 미국 보잉사의 주가가 한 1.4% 정도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거기에 가장 큰 배경은 미국 보잉사가 그들의 결함을 인정했다라는 점. 이로 인해서 개인, 민간인들로부터 피해자들로 하여금 보잉사에 대한 어떤 그 소송 가능성, 소송에 대한 어떤 그 피해 가능성이 예고가 되면서 보잉사의 주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 나타났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지 달가운 부분은 분명히 아닐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보잉사가 피해를 받고 있는 부분을 그리고 에어버스가 유로존의 에어버스가 상대적으로 반사 이익을 받는 부분을 하루빨리 어찌 보면 재빠르게 좀 차단하기 위한 그런 행보가 아니었겠느냐라는 생각 지금 가져보게 되고요. 에어버스에 대한 보조금을 이미 조사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보잉사의 피해 규모가 실질적으로 에어버스의 보조금 지급으로 인해서 연간 110억 달러나 되더라라는 그런 계산이 나왔었고요. 보조금 중단 시까지는 유로존산 제품들에 대해서 고율의 관세 부과를 예보하고 나섰다. 앞서서 최현 앵커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보복 관세 규모는 약 112억 달러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추산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는 항공기와 헬기는 물론 치즈, 와인, 올리브 전반적인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제품군이라고 할 수 있는 유로존 제품들의 어떤 강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제품군들에 대해서 고율의 관세 부과를 하겠다라는 점. 여기서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부분, 시사하는 점. 4가지 정도 꼽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미국 보잉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에어버스의 반사 이익 규모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미국 정부의 노력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 가져보게 되고요. 두 번째는 어쩌면 좋은 이야기일 수 있겠습니다만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자체가 이제 마무리 국면에 들어간 것은 아닌가라는, 오히려 반대편에서 오히려 이 부분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다라는 부분,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 12월 그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한창일 당시 유로존에도 관세 관련 어떤 그 선전포고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때 융커 의장과의 어떤 그 협의 이런 부분들로 이제 정말 좀 진정되는 그런 분위기가 보였었는데 그 이후 다시금 부각되는 그런 모습이죠. 일단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한동안 그리고 상당 기간 공을 들이면서 이제 마무리 국면에 들어갔기 때문에 새로운 타겟을 설정해서 새로운 타겟과의 어떤 그 협상 그리고 어떤 그 이익을 쟁취하기 위한 그들의 노력이 이제 좀 옮겨가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 다 자연스럽게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은 마무리 국면이고 새로운 국면에 진입하는 것이 미국과 유로존 간의 무역 전쟁일 수 있지 않겠느냐. 물론 제 생각입니다만은 이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한동안 시장 내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던 위험 자산 선호 현상, 이 부분이 미국과 유로존 간의 무역 전쟁 가능성이 확대 내지는 대두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위험 자산 선호 현상의 제한 내지는 이를 막는 그런 어떤 그 투자 심리 전개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따라서 당분간 공격적인 시장 내에 매수 행보보다는 아마도 관망 양상으로, 그리고 마침 지금 현재 1분기 실적 시즌이 내일부터 이제 시작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실적 시즌도 임박을 하는 그런 모습. 여기에 더 나아가서 주가 지수도 상당 부분 일정 부분 상승을 지난 2주 동안 해왔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자연스럽게 시장 일단은 관망 양상으로 조금 좀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좀 가져보게 됩니다. 전체적으로요. 지금 현재 이렇게 되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상당히 좀 뒤편에서 웃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되는데, 마침 지금 현재 중국과 유로존 정상회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같은 동병상련, 그러다 보니까 유로존과 중국 간의 연합전선을 구축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고요. 큰 그림 속에서는 미국과 유로존 간의 전면전, 일단 그 부분은 아마도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일정 부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이후에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드는데, 전면전에 돌입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미 지금 현재 상당히 심도 있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유럽산 완성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 완성 자동차와 그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 고율 관세 부과 검토가 이미 지난 3월 초부터 시작이 되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은 이미 시장에 예고가 된 바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 위험자산 선호 현상과 안전자산 선호 현상 사이에서 조금은 지금 계속 어떤 그 혼조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있고요. 이것이 결국에는 시장을 박스권 장세에 머무르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우리 시청자들과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비아 내전 위기로 유가 변동성이 더욱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좀 자세히 보니까요, 주요 산유국들의 정세가 좀 불안정해지면서 원유 수급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 유가 관련 이슈들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살펴봐 주시죠. 예, 최근에 이제 그 커지는 이슈 중에 하나가 리비아 내전이 격화되고 있다라는. 우리나라 그 교민들도 대피령이 지금 내려져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최근 소식에 의하면 이미 리비아 내전이 조금 좀 확산 기미를 보이게 되면서 벌써 47명의 생명을 앗아갔고 180여 명의 부상 보도가 있었다라는 점. 그러다 보니까 최영커 말씀하셨다시피 주요 원유 생산국, 리비아가 주요 원유 생산국이죠. 그리고 이란도 주요 원유 생산국, 베네수엘라도 주요 원유 생산국. 그러다 보니까 국제 유가 최근
좀 급속한 상승세가 지속되더라. 물론 지난밤에는 0.7% 정도 그 조정 양상이 나타나긴 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여전히 60달러 위에서 국제유가 WTI 기준입니다.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우리가 계속 주목해야 될 것이다라는 점. 국제유가 상승세는 지속 가능성이 계속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 70달러 그리고 연중 연내 80달러를 육박 내지는 돌파할 가능성이 전망이 이미 상당 부분 되어지고 있고요. 여기에 뭐 더해지는 부분은 이미 오펙의 감산 지속 결정이 내려졌었고 그리고 미국의 원유 재고가 감소하고 있고 여기에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주요 생산국들의 원유 공급 차질이 있는데 미국이 이란에 대해서 제재를 지금 계속 강화하고 있는 서로 간에 매우 치열한 공격 양상이 지금 전개되고 있다라는 점 다들 이미 뭐 소식을 접하셔서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베네수엘라 남아메리카의 최대 원유 생산국 중에 하나죠. 전국 불안으로 인해서 정전 사태까지 나타나게 되고 그 정전 사태로 말미암아 원유 생산까지 차질을 빚게 되는 그런 상황. 여기에 리비아 내전까지 더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제유가 상승 양상이 조금 좀 지속되지 않겠느냐라는 점. 근데 마침 이 부분도 제가 지난주 정도 말씀을 좀 드렸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마침 정유업종은 지금 실적 시즌이 진행이 되면서 목표 주가가 계속해서 하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 정제 마진이 회복이 안 되더라. 그리고 지난 1분기가 지난 12월보다 평균 국제유가가 오히려 하락되어 있더라. 그러다 보니까 4분기에 산 원유 재고가 1분기에 이제 재고자산 평가를 해야 되는데 1분기에 재고자산 평가 손이 발생을 하더라.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1분기 제조 마진은 좀 부진한 회복, 더딘 회복이 나타나고 있고 재고자산 평가 자체는 마이너스를 보다 보니까 1분기 어닝 쇼크의 가능성도 있더라. 어닝 쇼크에 대한 경고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국제 유가는 최근 상승을 하고 있고 그 얘기는 결국은 4월 2분기 들어서 국제 유가 개선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야기는 그 주요 정유업종의 실적에 2분기 실적, 다음 분기 실적입니다. 2분기 실적에 상당 부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너무나 확실하지 않겠느냐. 여기에는 재고자산 평가이익이 매우 큰 몫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한 가지 더해지는 것이 중국에서 증치세를 인하한 것 다들 알고 계시죠? 제품에 대한 제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3%포인트 인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분기에는 2분기 이후로 미뤄놨던 생산, 그에 따른 원자재 수요, 이 부분이 자연스럽게 2분기 이후로 이연이 되면서 2분기에 막상 실현이 될 것이다라는 점. 그리고 2분기 계절적인 성수기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리를 해보면요. 1분기 실적 발표에 대한 부담은 분명히 가지고 있다. 하지만 2분기 이후에 분명히 실적 개선의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다. 그러면 매수 타이밍 너무나도 확실하게 1분기 실적 발표를 전후해서 정유주에 대한 어쩌면 저점 매수의 기회가 우리에게 오는 것은 아닐까라는 부분 한번 매수 타이밍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IMF가 올해 세계 경제 성장 전망치를 3.5%에서 3.3%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세계 증시가 전반적으로 좀 빠졌는데요. 오늘 우리 증시 분위기도 좋아 보이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 전략 어떻게 세우면 되겠습니까? 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제가 이제 앞서서 서두 이제 그 지난밤 글로벌 증시의 하락을 이끌었던 가장 큰 배경은 두 가지였다. 첫 번째는 IMF에서의 글로벌 경제 성장률 전망치에 대한 하향 조정.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과 유로존 간의 무역 전쟁 격화 가능성. 여기에 우리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1분기 실적 시즌입니다. 1분기 실적 시즌이 진행된과 동시에 그러면 실적이 그다지 좋지 않다는 건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하락세보다는 오히려 지난 2주간을 좀 돌아보게 되면 주가는 오히려 상승 양상을 보이게 되는 그런 모습. 그러면 결국 시장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주가는 그대로 있고 어닝은 낮아졌으면 PER은 높아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밸류에이션 부담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 밸류에이션 저평가를 중심으로 종목 슬림화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다. 새로 시장 내 부각되는 이슈, 우려감 따져보면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에서 미국과 유로존 간의 무역 분쟁으로 어떤 그 우려감의 요소가 이동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런 부분들을 뒷받침하는 부분은 트럼프의 대통령 선거 후보 시 그가 이제 공약을 내세웠던 세 가지 기업법인세 감면 이미 실행됐죠. 네, 보호무역의 강화 이것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그리고 미국과 유로존. 여기에 이제 남은 것은 인프라 투자 확대. 이 부분은 조금은 좀 지연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악재와 호재 구분을 해본다면 악재는 결국은 앞으로 다가오는 1분기 실적에 대한 부담, 글로벌 경기에 대한 둔화, 미국과 유로존 간의 무역 분쟁. 호재는 주요국대에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통화 정책이랄지 경기 부양 정책이랄지,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긴장이 오히려 거꾸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화되고 있다는 점. 여기에 더 나아가서 경기 선행 지표가 개선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IMF는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10월 3.7% 성장률, 그리고 이번 1월에 전망한 부분은 3.5%, 그리고 이번 4월에 전망한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3.3%. 점차 계속해서 2019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 배경 네 가지로 꼽아보는데요. 중국의 경기 둔화, 무역 긴장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점, 브렉시트를 비롯한 유로존에 대한 전반적인 모멘텀의 약화, 그리고 신흥시장의 취약성. 근데 이 부분이 지금 그 주요 배경을 좀 생각을 하면 지난 1월 달에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한 부분과 이번 4월 달에 한 부분, 과연 내리게 할 만한 요소들이 뭐가 있었을까 따져보게 된다면 중국의 경기 둔화가 있고요. 유로존의 모멘텀의 약화가 지난 1월보다 조금은 더 강하게 강도 있게 그들로 하여금 영향을 준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중국의 경기 둔화 여부, 그리고 앞으로 중국의 경기 선행 지표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 부분 주목을 해야 될 것이다라는 그 간극을 우리가 좀 읽어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그 부분을 좀 알아채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장은 전체적으로 그 모멘텀, 확실한 모멘텀이 부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밸류에이션에 부담이 있는 것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평가주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유효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고성장 테마주에 대한 순환매는 이 상황 속에서는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겠죠. 특히나 중국 소비주에 대한 관심,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해소가 된다라면 정말 우리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을까? 그거는 아니지 않나. 오히려 미국이 가져가는 수혜를 같은 업종에 있는 우리 기업들은 피해를 볼 수도 있다라는 점. 이 부분까지 생각을 해보시면 아마 지금 현재 상황, 박스권 장세 내에서 어떤 그 밸류에이션을 중심으로 시장이 종목별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 아마 그 흐름을 감지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인 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국내 시장 쟁점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이슈 타임인데요. 한국투자증권 김권진 차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차장님, 먼저 이 LG전자가 올해 어닝 서프라이즈를 예고를 했습니다.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장에서는 저평가 매력까지 부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주가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판단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오전에 어떻게 보면 실적 발표를 지난주 금요일 날 실적 발표를 하고 LG전자가 오후에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보는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그런 주목이 삼성전자로 되어 있었는데 LG전자가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대형 가전업체에서는 서프라이즈가 나왔을 거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코스피 상장 기업들이 대부분 암울한 실적이 나올 거다라는 얘기가 대부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렇게 좀 서프라이즈한 이런 발표가 났다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조금 이목을 쏠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가운데서 저평가 매력까지만이 부각이 되고 있어서 시장 참여자들이 관심이 한층 더 뜨거운 모습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LG전자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최근 들어서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가장 큰 이유로는 실적을 들 수가 있고 그 다음으로는 바로 수급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날까지 최근 12개월의 연속으로 매수 행진을 보여주고 있고요. 보유 비율이 31% 초반까지 올려놨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실은 LG전자가 1월부터 3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매도 성향이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실적이 바뀐다라는 이것 때문에 외국인들의 투심을 좀 많이 바꿔놨다는 이런 평가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실제 1월부터 3월 12일까지 외국인들이 LG전자 총 주식 161만 주 정도를 팔아치웠습니다. 거의 1,100억 가까이 되는 이런 규모를 팔았는데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8일까지 외국인들은 두 차례를 제외하고 LG전자를 모두 순매수를 해서 142만 주 가까이를 매수를 했습니다. 거의 한 20만 주 정도만 차이가 나본 이제는 연초에 팔았던 것을 다시 재매수를 하고 있는 수준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LG전자 주식을 약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에 재매수를 해서 재차져온 셈이 됐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이러한 가장 큰 원인으로는 결국은 LG전자의 실적을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국내 한 13개 증권사가 LG전자 리포트를 씁니다. 근데 거기에 5개사 정도가 목표 주가를 상향을 했고 7개사 정도는 기존 목표를 계속해서 유지한 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목표 주가를 유지한 증권사들도 LG전자의 목표가를 애초에 좀 높게 얘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향 조정한 목표에 대비해서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부분이요 8만 원 정도를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 최근에는 미래에셋 대우를 비롯해서 KB 그리고 대신 BNK 투자증권 등은 한 9만 원대의 평가 그리고 하나금융투자 그리고 키움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를 10만 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한번 10만 원대까지 주가가 움직여줄 수도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2019년 실제로 IT 대형주 중에서 증액을 할 수 있는 업체가 많이 제한적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어떻게 보면 투자 대안으로 떠오를 수 있는 게 지금 현재 LG전자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또 밸류에이션 매력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주가 순자산 비율 PBR 같은 경우는 0.89배는 역사적 브랜드 평균 한 배를 지금 현재 하회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주가 정도 이 밸류에이션도 아직은 싼데라는 생각 그리고 PER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9배 정도로 해서 글로벌 가전업체들의 평균 PER 11배를 지금 현재 밑도는 수치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부담이 없다라고 지금 현재 판단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그런 실적이 가장 크게 나오는 이슈는 뭡니까? 최근에 미세먼지나 여러 가지 이런 가전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바로 생활가전이나 TV본의 계절적 성수기가 통상적으로 또 2분기부터 시작되는 점을 고려했을 때 최소 2분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호실적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해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당분간은 어떻게 보면 대형 가전에서 가장 먼저 손꼽힐 수 있는 주식이 바로 LG전자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차장님 말씀처럼 이번 실적은 가전이 살렸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또 특히나 스마트폰 사업 부문은 좀 부진하지 않습니까? 예, 막상 주가도 3개월 동안 꾸준히 올라가고는 있지만 박스권을 탈피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미세먼지 다음에 모멘텀이 필요하다는 분석 나오고 있는데요. 차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자, 우선은 더 움직여 줄 수 있다라고 지금 현재는 생각하고 있고요. 앞에서 얘기해 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차트에 대한 흐름들을 보시면 좀 지지부진한다. 그렇지만 분명히 대안책이 실제로 우리 펀드들이나 이런 게 들어올 때 대형주들이 사실은 들어오기가 조금 어디로 들어와야 됐다라고 생각을 하면 삼성전자는 뻔히 지금 현 숫자가 많이 깨지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연에 지금 현재 24조 정도를 벌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물론 2분기가 저점이 돼서 다시 상승이 된다면, 그리고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노리고 있는 메모리가 아닌 비메모리 부분이 정말로 지금 현재 1위를 다시 꿰찰 수 있다면 좀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렇지만 사이클 산업의 어떻게 보면 반도체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당장 올해 2019년은 힘들다고 하면 대형주 중에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대항마가 바로 이 LG전자가 아닐까라고 판단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이런 것은 대부분의 이런 펀드 매니저들에 대한 생각과 거의 비슷하지 일맥상통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국 최대 여행 사이트인 시트립이 한국 관광 상품 판매를 재개했습니다. 어제 시장에서도 몇몇 종목들 상승세 눈에 띄었는데요. 이번 판매 재개로 관련주들 상승 탄력 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은 좀 아주 긍정적인 이슈입니다. 그동안에 이제 풀린다 하는 게 드디어 지금 좀 풀린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중국 최대 여행 사이트 시트립에서 한국 단체 관광 상품 판매를 재개했다는 겁니다. 지난해 11월 잠깐 이게 올라온 적이 있었었죠. 잠시 판매했다가 바로 철회가 된 뒤 한국 단체 관광 상품이 올라온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제 오후장에 실제로 호텔 신라나 이런 중국 관련된 주식들이 갑작스럽게 위로 팍팍 튀어오르는 모습이 바로 이러한 뉴스가 전해지면서 시장에 좀 긍정적인 모습을 나타낸 것이었습니다. 실제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시트립이 최근 한국 단체 관광 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현재 올라온 상품으로는 한국의 해운대나 제주도, 경복궁, 태안이나 남이섬 등 29개에 달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 2017년 사드 배치에 따라서 중국의 경제 보복으로 한국행 단체 관광이 차단되면서 국내로 입국하는 어떻게 보면 중국 단체 관광객들이 크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점점점 진전이 되면서 중국의 어떻게 보면 단체 관광 풀리는 게 아니냐라는 분위기가 계속해서 감지가 됐었는데 실제로 이제는 분위기뿐만 아니라 실제로 실행까지 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실제 칭다오 소재 여행사인 잉커 웨이천 등은 장추성에서 인천으로 가는 일주일 크루즈 여행 지금 현재 판매가 시작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이런 이슈들이 나올 때마다 주가는 계속해서 움직이는데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순서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이슈가 흘러나올 수 있었던 이슈였고요. 시간이 언제나 됐냐가 가장 문제였는데 결국은 어제부터 이제는 해외 단체 관광이 시작된다는 거. 이렇게 되면 중국 소비재 관련된 주식들이 다들 좀 긍정적인 영향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별세로 이 그룹 지배구조 개편이나 경영권 분쟁에 대한 예상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제히 급등했던 한진그룹 계열 상장사가 어제는 주가가 좀 흔들리는 모습 보였는데요. 앞으로의 주가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자, 어떻게 보면 조양호 회장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에 대해서 주가가 어떻게 보면 급변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비정한 우리 주식 투자자들이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조양호 회장님의 별세로 그룹의 지배구조나 어떻게 보면 경영권이 분쟁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일제히 급등, 일제히 좀 흔들리고 이런 식의 그런 변동폭이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라는 이런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실제 유가증권 시장에서 그룹 지주사인 한진칼은 한때
13.82까지나 어제 급등을 했다가 결국은 하락 반전을 했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우선주 같은 경우는 한직칼 우선주 같은 경우는 뭐 이틀 연속 상한가에 가는 이런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뭐 대한항공 우선주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연이틀 급등됩니다.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지금 현재 조영호 회장님이 돌아가시면서 상속을 받는데 상속세도 거의 2천억 가까이를 내놔야 된다라는 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것 때문에 지배구조 개편이나 경영권 분쟁에 대한 이런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는 거. 실질적으로 행동주의 펀드 쪽에서는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은 좀 추모 기간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좀 가만히 있겠다. 그렇지만 이게 좀 마무리가 된 다음에는 좀 적극적인 행보를 분명히 펼칠 가능성이 펼쳐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한진 쪽에서는 어떻게든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서 한진칼에 어떻게 보면 지분을 파는 게 아니라 다른 이런 여타 재원을 마련해서 이런 상속세를 내려고 할 거고 또 행동주의 펀드 같은 경우에서는 어떻게든 지배구조에 대한 이러한 것을 바꾸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실제 이러한 이슈들이 아마 나오면서 주가는 계속해서 당분간은 조금 흔들릴 가능성이 생길 것 같다라는 거 이야기를 해드리겠고요. 어떻게 보면 기업 본질의 이슈보다는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지배구조 이슈로 주가가 움직이는 거 좀 이것은 변동성이 너무 커지면서 개인 주주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조금 피해를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조금 걱정은 된다라는 거. 그렇지만 지금 현재의 흐름은 분명히 계속해서 당분간은 이런 변동성이 좀 커질 수밖에 없는 이슈인 것은 분명히 맞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전략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자, 오늘은 내일이 만기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만기 날 하루 전에 어떻게 보면 주가가 많이 흔들릴 가능성이 큰데 실제 뭐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장이 별로 큰 이런 모멘텀이 없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오늘 어떻게 보면 미국 시장도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오늘 외국인들이 아침의 흐름을 열심히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4월달 들어서는 외국인들이 그래도 우리나라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계속해서 플레이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혹시나 선물 라인들을 어떤 식으로 플레이를 하는지에 따라서 주가가 많이 위아래로 좀 움직여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즉 외국인들의 오전 모습을 잘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박스권 상단까지 좀 주가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밸류에이션 부담도 있고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게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라인에서 추가적으로 뚫어주기 위해서는 새로운 모멘텀이 분명히 필요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가의 흐름들 이것을 잘 보면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슈와 전략까지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한국투자증권 김건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 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리보 박유라입니다. 전국에 세찬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남부와 제주도에는 국지성 호우와 함께 강한 바람이 몰아치고 있는데요. 이 비는 아침부터 오전 사이에 대부분 그치겠고요. 동해안과 제주도 등 밤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남해안과 제주도의 최대 100, 제주 산간에는 최고 200mm가 넘는 많은 비가 오겠고요. 동해안과 남부지방에 30에서 70, 중부지방에는 10에서 40mm가 예상됩니다. 한편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과 경북 북부 산간에는 5에서 10, 최고 20cm가 넘는 폭설이 쌓이겠는데요. 이 비와 눈 덕분에 대기의 건조함과 잔불은 정리가 됐지만 강한 바람과 폭설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한편
한편 비가 그친 뒤에는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낮 동안 서울이 11도, 전주는 12도로 예년 이맘때와 비교해 7도가량 낮겠는데요. 평소보다 두툼한 옷차림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저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벗어나겠는데요. 내리는 비로 인한 세정효과에 대기 순환까지 원활해지면서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 좋음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비가 그친 뒤에는 찬바람이 불며 쌀쌀하겠습니다. 낮 동안 서울과 청주 11도가 되겠습니다. 동해안 저녁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 강릉과 속초 7도로 종일 서늘하겠습니다. 남부지방의 비는 낮부터 저녁 사이에 차츰 그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전주 12도, 대구 11도로 예년보다 쌀쌀하겠습니다. 전해상으로 비가 오겠고요. 강한 바람과 함께 물결이 최고 5m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온화한 봄 날씨를 되찾겠고요. 이번 주 주말과 다음 주 월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